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인문사회연구소 지원팀장 문기호라고 합니다. 지금 대전은 지금 바깥에 이제 바람이 불고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전국적으로 날씨가 안 좋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사업 설명회 참석해 주신 연구자 및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월 1일이 지나고 또 설날이 지나면은 한 해가 바뀜을 실감합니다. 근데 업무적으로는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또 바쁜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하곤 합니다. 매년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사업 설명회를 연구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찾아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상으로 뵙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서 새로운 과제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기존 과제를 추진하고 계시는 연구자분들께 올바른 정보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인문사회연구본부 이강재 본부장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2021년도 사업 개요 및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겠고 그 이후에 그 해당 팀장별로 연구소 및 연구자 사업 안내 그리고 인문학 대중화 및 학술단체 지원 사업 안내 평가 주요 사항 안내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질의 사항은 그 실시간으로 지금 서버에 있는 Q&A 댓글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질의응답 시간에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참석자 수가 많고 질의 내용이 많아서 모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 선별적으로 추려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가 답변을 일일이 달아서 추후 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유튜브로 접속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는 질의를 올릴 수는 없고요. 기존 서버로 가셔서 Q&A 댓글창을 활용해서 질의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설명회 접속 관련이나 접속에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2대 전화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042-869-6138, 042-869-6204 2대 전화를 주시면 해당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총괄하시는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이강재 본부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강재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연구와 행정 등 본업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2021년 인문사회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은 비대면 행사에 모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저희가 제대로 된 설명회를 못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화상을 통해서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면하지 못한 채 이렇게 카메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의료진은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고 우리는 어느덧 이 마스크와 함께하는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서 코로나 블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측면에서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비록 출발은 의료와 보건의 주요 사항이었지만 그 파장이나 후과는 역시 전 인류에
인문, 사회 분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 인문사회 학술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연구 지원 사업의 많은 부분을 비대면 평가로 전환하였고 또 연구 기간을 연장했으며 연구 일자리 확대 등 안정적인 연구 환경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1년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 연구자 여러분께 관련 제도와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이 되면서 1월 1일자로 법령이 시행됐고 시행령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와 공통의 관리 내용들이 많이 추가되면서 인문사회 분야 입장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여러분께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1년도 한 해의 연구활동을 설계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인문사회 학술 지원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계십니다. 또 저를 비롯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본부 직원들은 연구자 중심의 사업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연구자들이 메일을 통해서 받으셨을 텐데 얼마 전에 2020년 작년도 우리 학술연구 지원 사업의 선정률을 공개했고 올해 예산과 신규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구 지원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선정 과정에서 선정 일정 등을 비롯한 많은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연구자들에게 참고될 만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구를 수행하시는 연구자 여러분께서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0년도부터 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이래 사업 재편 및 예산 증액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강재 본부장님께 많은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앞서 안내해드렸던 대로 2021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 사업 개요 및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인문사회 연구지원실장 이덕우 실장님이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문사회 연구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이덕우입니다. 우선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연구를 꿋꿋이 이어나가고 계신 연구자 여러분들의 응원을 좀 보내고요. 저희도 여러분들의 연구의 지속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학술연구 지원 사업의 개요 그리고 중점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교육부 전체 학술연구 지원 사업의 전체 구조도입니다. 크게 인문사회 기초연구, 그리고 인문학, 사회과학 파트, 한국학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서 한국학 파트는 고전번역원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인문사회 기초연구 쪽에 우선 학문 후속 세대,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 B 유형, 그리고 신진 연구자, 중견 연구자, 그리고 우수학자 지원 사업 같은 연구자의 생애 주기별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된 결과를 또 사회에 환원하고 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저 번역, 그리고 저술 출판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반 공동 연구 사업이 되어 요 세 가지가 이제 개인 연구 사업의 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연구에서는
인문사회 연구소 사업, 그리고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 그다음에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반 구축 부분에는 인문학 대중화 학술단체 지원 사업이 있고요. 연구윤리과의 경우에는 저희 재단의 연구윤리실에서 별도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도 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지원 사업의 총 예산은 2,3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로 올해 처음 4,110과제 내외가 선정이 되게 되고요. 계속과제가 1,702과제. 그래서 총 2021년도에 재단에서는 5,812과제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시면 개인 연구 지원은 총 4,813과제, 신규가 이 중에 신규가 3,560과제입니다. 공동 연구의 부분에서는 신규 87과제를 포함한 약 300과제 과제, 집단 연구 지원에서는 신규 56과제를 포함한 총 287과제, 성과 확산 및 기반 구축 부분에 412과제 등이 올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각각의 사업에 대한 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신규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사과 국내연수 학술연구 교수는 일몰 사업으로 신규가 없습니다.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 A 유형이 300과제, 그 다음에 B 유형이 2000과제, 그 다음에 신진,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진 중견은 약간의 과제 수가 늘어서 다행히 570, 593 정도 과제 정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동의 경우는 올해 87과제의 신규 과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집단 연구 부분에서는 인문사회 연구소가 신규로 올해 44과제가 지원이 되게 되고요. 다행히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어서 44과제가 지원이 되게 될 겁니다. 다만 인문한국 플러스의 경우에 이 유형의 신규 2과제만이 지금 나와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확보나 사업 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SSK 지원 사업의 경우 신규 10과제, 성과 확산 부분에서는 인문도시 그리고 학술단체의 학술대회와 학술지 지원 사업의 100과제, 300과제 정도가 올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 중점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바뀌는 가장 큰 부분이 연구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다양하게 연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1책 30이던 것을 2책 30으로 동시 수행 가능 연구 과제 수를 늘렸습니다. 즉 책임 연구자로 2과제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사업 군별로 좀 나누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간 학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 A 유형에 대해서는 신규 선정과제 50%를 비수도권으로 할당하게 됩니다. 또한 인문사회 연구소 그리고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에서도 지역별 신청 과제 수를 고려해서 할당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HK 성과확산센터, 그다음에 SSK 네트워킹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올해부터는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그다음에 인문사회 연구소의 성과확산센터를 각각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신 내용들을 성과들을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그런 노력들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 추진의 공정성 그리고 책무성 부분입니다. 일단 연구 계획서 서식을 개선을 했고요. 따라서 연구자분들이 연구 계획서 작성에 조금 더 자율성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초과 분량, 너무 양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시에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저희가 지정된 양식 그리고 그 양을 최대한 맞춰서 잘 정리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 결과 미제출, 그러니까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신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이 결과 평가를 통해서 참여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제도를 개편해서 좀 강화하는 부분으로 그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용도의 사용과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자만이 이제 그 행정 조치를 시행을 하던 것을 연구 조직에서도 동시에 그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좀 강화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두 번째는 개인 및 공동 연구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학문 후속 세대 분들의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위해서 우선 A 유형에서는 박사급 연구자의 교육 연구활동 전념을 위해서 최대 5년까지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5년까지 장기 과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분씩을 지속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B 유형의 경우는 대학 밖 연구자들, 시간 강사라든가 대학에 소속이 없는 분들도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1년간 단기이지만 그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이 후속 세대 연구자들이 이제 강의 관련해서 학교와의 마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최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학교의 그 안내를 통해서 연구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신진 중견 연구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그 과제 수를 늘려서 신규 선정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공동 연구 지원에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지원 부분하고 평가 체계를 약간을 개편을 했습니다. 먼저 실적은 기존의 SCI급만 인정하던 것을 SCI급 논문, 그다음에 국내 KCI 논문, 그다음에 해당 국의 국제 일반 저널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요. 참여 기준도 중국의 경우는 동국 삼성으로 한정하던 것을 중국 전역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또 전략지역 육성 부분에서는 신북방, 신남방, 그리고 기타 지역까지 있던 것을 신남방과 신북방으로 집중하도록 그 전략지역 육성 부분을 좀 변경을 했고요. 특히 이제 융복합 분야의 이 평가에서는 기존의 전공평가, 그러니까 상대평가에 한 1차 평가만 있던 것을 그 온라인 평가, 절대평가와 그다음에 토론평가인 상대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좀 더 세분화하고 심화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집단 연구 부분입니다. 집단 연구 부분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연구소 단위, 연구자들의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그 쓸데없는 행정 업무에 조금이라도 그 업무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고요. 인문사회 연구소 사업에서는 연구 인력 2명 이상 연 3천만 원 이상인 것을 3명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그 인건비도 4천만 원 이상으로 1천만 원 정도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인력은 기존에 전혀 없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반드시 1명 이상의 행정 인력을 두어서 그 행정 업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문한국 플러스의 경우에도 신규 사업에서는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연 4천만 원으로 일단 인상이 됩니다. 또 HSK 사업의 경우에도 행정 인력이 의무사항이 없던 것을 연 4천만 원 이상으로 해서 1명 이상 그 행정 인력을 두도록 해서 연구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연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HK 사업, 인문한국 지원 사업에서는 그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업 종료 후에 연구 인력들의 좀 안정적인 그 연구 유지를 위해서 대학 내 사업 종료 후에도 HK 교수가 소속을 계속 유지시키는 의무를 올해부터 신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그리고 그 페널티 부여 방안은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회학 연구 지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계별로 강제 탈락되던 이 내용을 강제 탈락 제도를 폐지하되, 다만 연구의 좀 수행을 위해서 연차나 단계 평가를 좀 강화해서 그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2021년도 종료가 되는 대형 연구센터가 있는데요. 이 일부를 인문사회 연구 지원 사업으로 그 연결해서 정책 연구 부분을 좀 더 강화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연구비에 대한 비목 체계의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3비목 6세목이던 것을 2비목 8세목으로 바뀌고요. 뭐 전문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는 그대로 올라가면 되고, 뭐 장비 재료비의 경우는 연구 그 고정 장비인 뭐 연구 시설 장비비, 그다음에 소모성인 연구 재료비로 나누어서 그 책정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저희 분야에서는 많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학술 연구비의 경우는 연구 활동비, 그다음에 학술 활동 수당은 연구 수당으로 그 일단 변경이 되고요. 두 번째, 학생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존의 학석사 졸업생들 그리고 타 기관 소속에게 연구원에게도 학생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그 부분은 지급이 안 됩니다. 혁신법에 의해서 지급이 불가하고요. 이 부분도 이후에 저희 연구자 지원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 하나가 많이 저희들이 쓰고 있는 회의비 부분입니다. 기존엔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 이 회의비가 이 법상으로 해당 기관에 소속된 자만이 참여하는 것은 회의비가 지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해당 기관 이외에 외부 기관에 인원이 단 한 분이라도 참석을 하셔야만 회의비가 그 계산이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게재료의 경우에도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논문 게재료가 인정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사실은 논문 게재료뿐만이 아니라 연구기간 종료 후에는 어떠한 돈도 지급이 안 되고 끝난다는 걸 반드시 좀 유념해 두시고요. 논문 게재나 또 이후에 벌어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준비를 하셔서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집행을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정산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에서 만들고 있는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이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도 뭐 뒤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통합 이지바로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에 그 연구비 카드가 이제 각 기관에서 배부가 될 거고, 그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그 등록이 자동으로 정산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을 하시려면 그 NTIS의 국가 연구자 번호 발급이 좀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한번 드렸고, 또 신청 요강상에도 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드시 좀 잘 숙지하셔서 그 사업비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평가 부분은 기존 양호 미흡 분량에서 참여 제한이 걸리던 것을 양호, 보통, 분량 등급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분량에만 참여 제한 2년 제재 부과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 제재 부과금이 기존에 지급된 연구비의 120% 정도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평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양호, 보통, 분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이 제출될 때까지는 신규 과제에 대한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도 그 저희 연구자 지원팀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아지고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재단에서도 교육부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나하나 지금
열심히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일단 지금 시행된 이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주요한 부분들이라도 좀 챙겨보셔서 연구비가 집행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잘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인데, 공통사항은 주로 이제 뭐 공고 신청 관련한 부분인데요. 우선 공고가 2021년도 학술연구지원사업 공고가 인문사회 분야 오늘 공고가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좀 늦어진 점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단 오늘 공고가 됐으니까 저희 재단 홈페이지라든가 찾아보셔서 본인들한테 맞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신청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잘 아시는 재단의 연구사업 통합지원 시스템으로 온라인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 연구기관에 승인이 나면 최종적으로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평가 선정 절차입니다. 저희가 과제가 들어오면 우선 요건 심사를 거치게 되고요. 신청 요강 자격이라든가 그다음 뭐 제재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담당자들이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전경 평가에서는 연구 계획서, 그다음에 연구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엔 뭐 온라인 평가, 발표 평가, 패널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라인 평가는 주로 이제 개별 평가를 얘기하고요. 발표나 패널 평가는 토론이나 발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모든 평가가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온라인 평가라는 표현보다는 개별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된 결과가 차이가 점수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에는 PM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종합평가 그리고 예비 선정을 거쳐서 중복성 등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최종 선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지원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연구비는 소속 기관의 주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될 텐데요. 그쪽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간접비도 별도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연구 결과 보고는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이고요. 연구 결과물은 2년 이내에 각각의 사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종료 이내에 논문 편수나 또 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챙겨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및 수행 제한 부분은 작년하고 달라진 게 이제 이책 30이 됐다는 게 가장 좀 크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사업 이책 30은 여기에 보시면 개인 및 공동 연구군, 성과 확산군, 집단 연구군이 있고요. 개인 및 공동 연구군 내에서는 책임자로는 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성과 확산군도 그렇고 집단 연구군, 각 군 내에서는 연구 책임자로는 한 과제만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공동연구원은 사업군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늘 공고가 돼서 2월 26일부터 이제 각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신청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말씀을 드려도 매년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마지막 날이 거의 80~90%의 신청이 몰립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연구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불편하십니다.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 신청 마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혹 매년 신청이 끝난 마감 이후에 신청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모자랐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하루 이틀 전에는 신청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꼭 좀 유념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고 이제 각각의 이제 연구 분야 입력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연구과제 평가를 하기 위해 학문 분야를 넣게 되는데요. KRI 화면에서 학문 분야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진 일정 부분은 오늘 공고를 시작을 해서 2월 달부터 3월에 거쳐서 계속 신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각 사업에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이두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당 발표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연구소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발표 드릴 순서고요. 2021년 사업 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96억 4,400만 원, 약 9.8%가 증액된 1,080억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신규 과제의 경우 이제 12개월 중에 9개월치 예산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을 하면은 전년 대비 예산이 약 15% 증가했습니다. 신규 과제 수 아까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문사연구소 지원 사업에 44과제, HK 플러스의 2과제, SSK의 10과제, 총 56가지의 신규 과제가 선정될 계획이고 231가제의 계속 과제와 더불어 287가제가 원래 인문사연구소 지원 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인문사연구소 지원 사업 요약한 현안인데요. 지금 보시면 인문학 진흥을 위한 HK 플러스 사업, 사회과학 연구 지원을 위한 SSK 사업, 그리고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인문사회 연구소, 대학 정책 중점 연구소, 토대 연구, 신흥 지역 연구 이렇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 대학 부설 연구소입니다. 몇 개의 사업이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요. HK 이유행의 경우 HK 사업 종료 연구소 중에서 우수 연구소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SSK 사업의 경우 인문사회 연구 집단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과 토대 연구 지원 사업은 국내 연구기관으로까지 그 문호를 확대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를 보시면은 HK 이용은 3.3억 원, 그리고 HK 15억 원, HK 플러스 1용 17억 원, SSK는 연구소 규모별로 소형 1.5억 원, 중형 2.3억 원, 그리고 대형 4.5억 원, 그리고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2억 원에서 3억 원 내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들은 각기 다 상이한데요. 짧은 거는 3년부터 그리고 가장 긴 거는 HK 10년까지 저희가 지원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항공 플러스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후에 HK 교수 관련 의무가 강화가 됩니다. 2021년 신규 과제부터 적용되고요. 인문사회연구소의 경우에 인문사회연구소 간의 성과 교류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확산센터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2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연구소당 전임 연구인력 의무 채용 인원이 확대되고 행정인력 지원 제도도 시행됩니다. 자세한 건 뒷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도 예산이 1억 원에서 1.5억 원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과제부터 전임 연구인력 1명 이상 의무 채용이 원래부터 적용됩니다. 연구진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2020년까지는 인문한국정책중점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별도 규칙 및 지침을 마련해서 사업을 운영 관리했었는데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원래부터 관리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체제를 좀 바꿔서 사업을 관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연구소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점 추진 방향을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성과확산 전담 기구인 성과확산센터가 새로이 신설되어 기존 HK나 SSK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사업이 운영되게 되었고요. 예산이 6천만 원 증액이 되면서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연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전임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의무 채용 인원은 기존의 과제당 2명 이상이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3명 이상입니다. 계속과제의 경우는 그 협약 시에 제출한 연구 계획서 상에 인원보다 1명 이상 추가로 채용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4명 이상 활용 중인 연구소는 자율적으로 채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행정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인력 지원 제도도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연구 부정 행위나 사업비 용도의 사용의 경우 당사자만 제재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소속기관에 대한 제재를 함으로써 소속기관의 책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인건비, 전임연구원 인건비 기준 단가 상향 및 행정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인력 지원 제도는 작년에 저희가 수차례에 거쳐서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한 결과를 정책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인문사연구소 사업의 이제 그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신규 과제 선정 내역을 보시면은 전략적 지역 연구의 2과제, 논문 제역서, DB 구축, 번역 전집, 선집으로 대변되는 순수 학문 연구형이 25가지, 문제 해결형이 12가지, 교육 연계형이 4가지, 성과학선센터 1가지, 총 44가지의 신규 과제가 선정될 예정이고요. 이 중에 심화형은 올해 종료되는 SSK 대형 과제 대상 지원 트랙입니다. 그리고 인문사연구소 신규 신청 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 사업 종료 연구소는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신청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연구기간이 종료되는 연구소도 신청 가능하고요. 4개 세부 영역에서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별 신청 가능 연구소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별로 지방 소재 기관 할당제를 적용 실시합니다. 지원 조건을 보시면은 총괄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집단 연구군 내에서는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임 연구 인력은 공동 연구는 최소 3명 이상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점 추진 방향을 보시면은 HK 교수 정년트랙 임용 등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저희가 점검하고 평가를 하는데요. 해당 평가는 연구활동 영역과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 영역 평가가 분리되어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연구 인프라, 즉 HK 교수의 그 사업 종료 후에 관련 임용 및 규모 유지 관련해서 종료 후에 HK 교수 관리가 강화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협약 체결 시에 사업 종료 후에도 일정 사후 관리 기간을 설정을 해서 해당 기간 동안은 HK 교수 정년트랙 임용 및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단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별도의 제재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을 보시면은 인문한국 HK는 신규 과제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과제 2가지만 원래 지원되고요. 인문한국 플러스의 경우에는 1, 2형, 2형으로 나눠집니다. 1, 2형에는 신규 과제가 없고 계속 과제 23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2형은 신규 과제 2가지, 계속 과제 15가지 지원되고요. 그리고 성과 확산 총괄 세터가 이제 신규 과제 1가지 들어 있습니다. 동 과제는 현재 HK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 중에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는 그 성과 확산 총괄 센터입니다. 인문한국 플러스 2형만 신규 과제가 있습니다. 신규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청 공고일 기준 당해 연도 및 직전 연도 그 사학기간이 종료되는 연구소, 즉 20년도 8월 31일, 21년도 8월 31일에 연구기간이 종료되는 HK 연구소만 동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HK 플러스 사업 수행 중에 그 HK 교수 관련 정년트랙 임용 조건 및 의무 위반을 한 대학의 경우, 제재를 받은 대학의 경우는 해당 대학의 모든 부설 연구소는 해당 HK 플러스 사업에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원 조건의 특이사항으로 HK 교수 보시면은 기존 HK 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약한 인원 유지가 필수입니다. 결혼 발생 시에는 충원을 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SSK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을 보시면은 소형 신규 과제가 원래 10과제 신규로 선정이 되는데요. 예산이 5천만 원 정액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 예산이 1억 원 이내였고 연구 인력은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 연구 인력 포함해서 3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임 연구 인력에 대한 채용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예산이 이제 1.5억 원, 5천만 원 증액되면서 구성 연구 인력은 4명 이상, 전임 연구 인력은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소형 중형 계속과제의 경우 기존에는 연차 평가에서 하위 20%, 단계 평가에서 하위 50% 탈락을 시키는 강제 탈락 제도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연차 및 단계 평가가 강화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형 종료 과제는 그 SSK 소형 신규 혹은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문제 해결형 심화형 트랙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SSK 대형 과제 연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과제 내역을 보시면은 신규 과제는 10과제, 계속 과제는 31과제, 그리고 성과 확산을 담당하는 연구 집단 지원 과제가 1과제, 계속 과제가 있어서 총 42과제가 원래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학중점연구소입니다. 대학중점연구소는 2019년부터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 개편돼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신규 과제는 없습니다. 계속 과제 43과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토대 연구 또한 똑같이 19년도부터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총 17개 과제가 선정 연도에 따라서 3년, 5년 총 연구비가 지원되며 연간 지원액은 2억 원 이내입니다. 신흥지역 연구 또한 신규 과제는 없습니다. 지금 4과제의 계속 과제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기간은 보시는 것처럼 5년, 연구비 지원 규모는 2억 원 내외입니다. 앞단에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 관련해서 주요 변경사항 말씀드렸는데 연구소 차원에서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평가 결과 불량 등급 신설이 돼서 해당 등급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단계 평가는 기존에 이제 패스 페일로 구분되고 페일의 경우 그 지원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양호, 미흡, 불량으로 평가 등급을 구분해서 불량의 경우 지원 중단뿐만 아니라 제재 조치까지 이루어집니다. 제재 조치 내용은 참여 제한 2년 그리고 연구비 전액 내외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종 평가도 기존에는 양호, 미흡, 불량으로 나눠서 미흡, 불량의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달리 했었는데요. 원래는 똑같이 이게 양호, 보통, 불량으로 나눠서 불량 등급은 말씀드린 제재 조치가 가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HK 사업의 경우에는 그 총괄 평가 때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해서 이유형 신청 시에 가감점으로 연계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최종 결과물 미제출자는 제출 시까지 학술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간접비 부분입니다. 2020년까지 간접비는 해당 연도에 고시된 간접 비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는 시점, 단계로 구분되는 과제는 단계 시작 시점에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연구 노트 부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나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은 해당 보고서로 대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도 관련 세부 내용이 많이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연구소 4월 공고 5월 신청, HK 플러스 이유형 6월 공고 7월 신청, 그리고 SSK 5월 공고 6월 신청입니다. 3개 사업 공이 9월 1일자로 연구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연구소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 순서는 연구자, 개인 및 공동사업에 대한 안내를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팀 구성근 팀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연구자지원팀장 구성근입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고요. 2021년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개인 연구 및 공동연구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박사후 국내 연수 및 학술연구 교수 지원 사업의 경우 신규 과제 예산이 없습니다.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 A 유형으로 지금 합쳐져서 지원될 예정이고요. 일몰 사업으로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 교수 B 유형의 경우 2020년 추경 예산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한 결과 선정률이 90% 이상의 선정률가 있어서 기존에 3,000과제를 지원하던 내역을 현재 지원 규모가 축소돼서 2,000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전체성을 보면은 148억 정도가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140억에 대해서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교수 B 유형의 감소치가 있고요.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교수 A 유형, 그리고 우수학자 지원 사업, 일반 공동연구 지원 사업의 경우 회계년도 사업 일치로 인해서 금년도 신규 지원 예산의 9개월치로 지금 현재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3개 사업에 대한 신규 예산의 25%가 약 55억인데요. 이게 미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1년도 실질적인 예산은 약 50억 정도 증가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인데요. 비전임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 지원 사업 A, B 유형과 그리고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 중견급 연구자를 지원을 통해서 우수 연구자로 학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 우수 연구자의 연구 업적을 뒷대성시켜 발전시키는 사회적 확산을 위한 우수학자 지원 사업, 그리고 동서양 명저 번역을 보급하기 위한 명저 번역 지원 사업, 연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율적인 저술 발간을 지원하는 저술 출판 지원 사업,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일반 공동 연구 지원 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 개인 연구군의 그 성과 확산 센터의 경우 2021년 최초로 생기는 사업으로서 비전임 연구자의 일자리 기회 및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된 그 성과 확산 사업에서 총 8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A 유형에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결과 300과제를 지원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70%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2021년에는 그 신규 선정 과제 중에 50%, 즉 150과제에 대해서 비수도권에 배정하여 지원될 예정이며, 두 번째로 본 사업에 선정된 비전임 연구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신청 요강을 통해 공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의료, 강의 학점, 그리고 의무 강의 배정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일반 공동연구 지원 사업에서의 변화 내용은 해외 공동연구 유형에서 해외 공동연구원의 참여 자격의 기본적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융복합 연구 유형에서 저희가 기존에 요건 심사, 패널 평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지는 평가 단계를 요건 심사, 온라인 평가, 패널 평가, 종합 평가의 4가지 유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평가 경우에는 융합 연구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패널 평가에서는 그 과제의 우수성을 평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저 번역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지정도서에 하나에 지원해 왔고, 지정도서는 해외 학술고전 그리고 일반 지정도서, 해외 학술서 유형으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전공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정도서형을 전체를 통합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자유주제형을 도입해서 지원 유형을 개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술 출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술서와 교양서로 지원하던 유형에서 학술서 단일 유형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금 연구소 지원 사업이나 그 기타 나머지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저희가 2020년까지는 학술 연구 결과물을 제출했을 때 미제출자에 대해서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양호, 미흡, 불량으로서의 각각의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제재를 참여 제한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거에 대한 그 미제출자 제재 강화를 통해서 저희가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그거를 요 표에 나왔듯이 결과 평가 결과 양호, 미흡, 불량으로 나왔을 때 불량의 경우 신청 제한이 참여 제한 2년이 주어지고요. 연구비 환수 내역은 제재 부과금으로 그 120% 내외가 지금 환수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그 이 결과 평가 대상이 된 결과가 그 양호, 미흡, 불량 어떤 것이라도 나오더라도 최종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끝까지 제출 의무를 지키셔야 되고요. 그 의무를 지키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결과물 제출 때까지 연구 신청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변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세부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문 후속 세대 사업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박사후 국내 연수, 학술 연구 교수, 시간 강사 지원 사업으로 예전에 대표돼서 지원됐던 사업들이 전부 다 일몰 사업화돼서 없어졌고요. 그 사업들이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 교수 A, B 유형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 A 유형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회기년도 일치에 의해서 1차 년도는 9개월치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술 연구 교수 A 유형의 경우 지원 규모가 4천만 원에 5년 동안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4천만 원 중에서 3,900만 원은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간접비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300과제를 뽑고 있는데요. 향후 이 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되는 시점 24년입니다. 24년부터는 매년 계속과제를 1,500과제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B유형 경우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1년간 1,300만 원의 연구 수당을 지원을 하고요. 100만 원에 해당되는 간접비를 지원해서 1,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과제수는 올해는 작년에 3,000과제였지만 올해 2,000과제 내외로 지원될 예정이고, 이 사업은 현재 연구 수당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편된 내용이 그 혹시 이 사업을 하시다가 선정이 되셨다가 취업이 되시더라도 연구 관리가 가능하고 연구가 가능한 기관에 취업 시 중단 없이 계속 지원되는 내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두 사업이 블라인드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신분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연구 계획서에 있을 시에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시에 신청 요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확산 센터입니다. 2021년 올해 신규 사업으로 AB 유형에 선정된 연구자에게 일자리 기회 및 연구 정보를 지원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초로 생긴 사업인데요.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5월 달에 별도 공지 내용입니다.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은 보시듯이 최종 4개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연구 유형, 그다음에 학문 후속 양성, 창의 도전, 소외 보호의 4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 유형은 지원 대상에 나와 있듯이 조교수 이상 직위의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취득 10년 이내에 연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유형을 말씀드리고요.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의 경우 박사 후 국내 연수를 지원해서 수행한 연구자가 계속해서 동일 분야, 즉 후속 연구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창의 도전 유형, 연구 지원이 열악한 분야를 지원하는 소외 보호 유형,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입니다.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 소액 연구. 5년 단위로 2번에 걸쳐서 10년, 연구비는 1,000만 원, 간접비 별도로 지급되고요. 이 경우에는 장기 소액 유형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신진 양성 유형의 같은 경우에는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을 수행했던 연구자가 계속해서
동일 분야로 즉 후속 연구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시면은 선정이 돼서 지원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중견 연구자 일반 유형의 경우에는 상기에 나와 있듯이 조교수 임용 5년 초과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의 연구자들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공동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공동연구 지원 사업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일반 공동연구 지원 2인 이상의 연구자가 모여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인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그리고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복합 연구입니다. 융복합 연구 유형일 경우에는 그 인문사회 연구자와 연구자가 주특이 돼서 그 이공 분야 연구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유형이고요. 해외 연구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라는 사업, GR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요거와 같이 후속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해외 공동 연구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융합연구 총괄센터입니다.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융복합 유형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융복합 연구에서 나온 성과를 확산하고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시는 융합연구 총괄센터라고 해서 과거 2020년에 신규 과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는 신규 과제가 없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저번역 지원 사업인데요. 명저번역 지원 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지정도서 유형과 자유주제 유형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지정도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2, 3월 중에 지정도서 목록과 더불어서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제형의 경우에는 이미 출판된 도서나 번역본이 체결이 안 돼 있는 도서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 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술 출판 지원 사업입니다. 저술 출판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그 학술서와 교양서 유형으로 2가지 유형으로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학술서 유형만 지원을 하고요. 주의사항에는 이 사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저술 내용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고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제출하실 때 본인이 이전에 연구한 내용,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연구한 내용이 30% 이상 결과물에 반영될 시 그 결과물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학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사업 중에서 마지막 사업이고요. 이 사업도 회계연도 일치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시 9개월치 예산으로 첫 해는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4월에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우수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켰는데요. 그렇게 강화되면서 예산도 조금 늘어나서 지금 현재 지원 규모는 5천만 원, 연 5천만 원 5년을 지원하는데 이 중에서 500만 원이 간접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이하게 신청하실 때 본인이 관련 학회 또는 동일 분야 연구자들의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일 오전 중에 사업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업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궁금하실 접수가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형과 저술출판 지원 사업이 접수가 될 예정이고요.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신진 중견 일반 공동 그리고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학술연구교수 A형이 접수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저나 우수학자 지원 사업일 경우에 4월과 6월에 저희가 접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을 신청을 하실 때 신청하시기 전에 저희 재단에 가입을 하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금 현재 정산 시스템을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부터요. NTIS에 접속하셔가지고 국가연구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꼭 확인하시고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지난주에 저희가 공지를 해놨으니까요.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통예로 하면은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접수 과제가 2,000 과제가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과제가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마지막 날, 그 전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그거를 위해서 재단 직원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전화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신진이나 중견 일반 공동 이런 사업들이 한꺼번에 접수가 받기 때문에
전화를 하셔도 그 통화 중이어서 못 받을 그 순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불편을 조금 해소하시자 하시면은 어쨌든 이틀 전에는 접수를 마감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서 제 개인 연구 및 공동 연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개인 및 공동 연구 안내였습니다. 구성근 팀장이었고요.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접속자 수가 지금 600여 분이 좀 넘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에 대한 안내를 시작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로 접속을 하신 분들은 질의를 해당 서버에 Q&A 댓글창으로 가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인문학 대중화 및 학술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인문사회 학술지원팀 조정란 팀장이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문사회 학술지원팀 팀장 조정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인문학 대중화와 학술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2021년도 올해 예산과 지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학 대중화 사업 중에서 인문도시 지원 사업은 지금 전년도와 예산이 동일한 16억 8천입니다. 다만 작년에는 저희가 신규 과제로 5과제를 뽑았는데 올해는 신규 과제 7과제 선정 예정입니다. 계속 과제 5과제 포함해서 총 12과제 지원 예정이고요.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네. 그리고 학술단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학술대회 지원 사업과 학술지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 학술단체 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약 2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2021년도에는 이제 10억과 23억으로 학술대회와 학술지 지원 사업에 배분을 했습니다. 지금 학술대회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보면 전년 20억 대비 10억으로 굉장히 2분의 1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10억으로는 약 100과제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학술대회 지원 사업은 지금 국내 국제 1, 국제 2로 3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 분야별로 신청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지원 과제 수는 조금 변동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술지 지원 사업은 약 23억으로 저희가 300과제 정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술 대회를 보면 예산이 2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 과제도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약 115과제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지금 이 과제 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학술지 지원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257과제 지원해서 올해 300과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술지 지원 사업에 좀 더 큰 예산을 배분하게 된 것은 실은 어떤 지속적인 학술 성과의 생산과 유통에 어떤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점차 학술지 지원 사업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사업별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인문학 대중화 중에서 인문도시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인문 자산을 발굴을 해서 인문 체험 혹은 인문 강좌, 인문 주간 등을 통해서 그 인문 자산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단별로는 약 1억 4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지원 기간은 1년에서 3년입니다. 2년은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학술단체 지원 사업 중에서 학술대회 지원 사업은 이제 학술단체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보시면은 지금 분야가 국내, 국제 1, 국제 2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는 2천만 원, 국제 1은 3천만 원, 국제 2는 1억 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2천만 원 내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국제 1은 이제 1년의 지원 기간을 갖고요. 국제 2는 2년의 지원 기간을 갖습니다. 조금 자세한 설명은 또 다시 이 뒷장에서 드리기로 하고요. 학술지 지원 사업은 이 학술단체 학술지 발행 지원을 지금 지원한 사업인데요. 분야가 여기도 2개가 있습니다. 그냥 국내 학술지와 신생 소외 분야입니다. 지금 국내 학술지는 연 1,000만 원 이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요. 신생 소외 분야는 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지금 올해 사업이 작년과 많이 달라진 이제 분야 내용인데요. 사실 이 두 사업은 크게 달라진 점이 이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혁신법 적용에 따른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분야를 제외하고 차이가 큰 게 없습니다만 저희 인문도시 지원 사업은 이제 올해 신규 과제로 7과제를 뽑는데 그 중에 한 과제를 지정 주제로 해서 저희가 비전임 연구자 커뮤니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인문도시 성과 확산 센터의 역할을 이제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과제 6과제, 지정 주제 1과제 이렇게 선정할 예정이고요. 학술단체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대회 지원 사업이 100과제, 학술지 지원 사업이 300과제로 학술지 지원 사업에 조금 더 많은 예산과 과제를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지금 인문도시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 지자체 등과 반드시 연계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서 지역 고유의 인문 자산을 인문 강좌, 체험, 인문 주간 등으로 이 지역민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연구 책임자는 사업비 중앙 관리가 가능한 국내 대학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요. 연구 업적 자격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요강을 보시면 되겠는데 약 16억 8천만 원으로 총 12과제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1년에 1억 4천만 원 지원입니다. 이 1억 4천만 원에는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년과 3년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2년은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3월 초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7월 1일 개시라 저희가 3월 초에 공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술단체 지원 사업 중에서 학술대회 지원 사업은 이 학술단체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는데요. 이 지원 규모를 보시면 국내가 2천, 국제 1위 3천, 국제가 1억 이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요건을 보시면 요건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이 2가지인데 연구재단의 우수 등재 학술지 아니면 등재 학술지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드시 국내에서 개최해야만 됩니다. 이제 국제 1과 2는 추가적인 요건이 따로 있는데요. 국제 1은 참가 국가 5개국 이상, 외국 학자 10인 이상. 국제 2는 참가 국가 20개국 이상, 외국 학자 200인 이상이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와 국제는 연구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5월 1일 개시입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22년 4월 30일 사이에 개최되는 학술 대회를 지원을 하고요. 국제는 2년입니다. 국제 2는 2년인데요. 그래서 올해 5월 1일부터 내후년 23년 4월 30일 사이에 개최되는 학술 대회를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학술지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학술지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분야가 2개 있습니다. 국내 학술지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신생 소외 분야는 1,500만 원 이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국내 학술지는 이 학술대회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한국연구재단의 우수 등재 학술지와 등재 학술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 소외 분야 같은 경우는 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 등재 후보 학술지, 미등재 학술지 신청 가능한데요. 미등재 학술지 중에서 최근 3년간 연 1회 이상 정시 발행한 실적 있는 학술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국내 학술지와 신생 소외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신생 소외 분야는 전체 학술지 지원 사업의 10% 이내에서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개시일은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2년 9월 30일 사이에 발행이 되는 학술지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을 좀 알아보면요. 인문도시 지원 사업은 저희가 7월 1일 개시라 3월 초에 공고할 예정이고요. 학술대회는 이제 5월 1일 개시입니다. 저희가 2월 3일 지금 공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늦어지게 된다면 2월 4일이 되겠습니다. 학술지 지원 사업은 저희가 10월 1일 개시라서 6월 중에 공고 예정입니다. 이 3개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이 책 30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고되는 신청 요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문학 대중화 및 그 학술 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정란 팀장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가장 관심 있으신 주제일 줄로 압니다. 그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의 평가 제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인문학단 박남재 PO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문사회본부 인문학단 PO 박남재입니다. 저희 학문단은 주로 이제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인문 분야에 인문학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 분야에 사회과학단, 그다음에 문화체육예술, 그다음에 융복합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융복합단이 있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사업 설명회 때 평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예년에는 설명을 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좀 평가의 투명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사업 설명회 때 평가 제도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평가 진행 과정에서 그 연구자들께서 그 사실과 다른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잘못 인식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좀 안내를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 파트를 넣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학술진흥법에 따라서 이제 그 평가 업무를 담당하지만은 그 외에 이제 이번에 그 혁신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해박서에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 조항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평가 종류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선정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 평가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학술진흥법에 보면은 이제 중간 평가, 그다음에 뭐 또 이렇게 이제 혼재돼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특별법에 보면은 그 단계 평가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평가가 있고요. 최종 평가도 저희 이제 학술진흥법에 보면은 뭐 결과 평가 뭐 이렇게 또 쓰는데, 최종 평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혁신법에 보면 특별 평가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특별 평가는 그 연구 과제 변경 사유라든지, 그다음에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조항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평가, 패널 평가, 발표 평가, 그다음에 PM 리뷰가 있는데요. 온라인 평가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표현상은 온라인인데 그 연구자 개인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널 평가는 사실 이제 대면 평가인데, 지금까지 대면 평가는 서로 평가인들이 모여서 그 토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제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 작년부터는 대면을 할 수 없어서 화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평가인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 평가는 뭐 특히 대형 사업인 경우에 HK 사업이라든지 연구 사업, 연구 책임자께서 직접 평가인들을 상대로 발표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그런 과정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PM 리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개별 심사를 할 경우에는 평가인들 간에 서로 이제 토론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다 보면은 평가 점수가 상당히 점수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PM들한테 한 번 더 평가자 간 점수 격차에 대한 보완, 그다음에 검증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평가 방향은 뭐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평가는 역시 뭐 전문성이 유지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평가의 공정성, 그다음에 투명성, 그다음에 학문 분야별 균형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학문단이 연구재단이 PM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가위원 풀도 구축해서 그 평가위원 풀을 계속 확충 보완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상관관계 적용, 그다음에 배제 심사자 제도, 평가위원들 교육을 평가 시작 전에 청년 교육 등을 실시해서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전문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전문위원들께도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 워크숍을 개최해가지고 청년 교육, 그다음에 평가 제도에 관련된 안내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감사실에서 평가 모니터링 제도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평가 결과에 대한 선정률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 이제 평가위원 평가 정보를 갖다가 상하반기에 2번씩 나눠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문 분야별 균형 발전 다양성 확보 부분이 있는데요. 좀 소외보호 분야를 별도로 예산에서 좀 빼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도 균형 있게 학문 발전을 위해서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문단은 PM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 PM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금 PM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 PM은 저희 이제 본부장님, 그다음에 새 학문단의 단장님들이 계시고, 비상금으로는 이제 책임 전문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각각의 역할들이 다 나눠서 평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PM 제도 공부 절차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문사회연구본부 PM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학문단 단장님들이 계시고, 비상근으로 저희들이 총 274분의 비상근 PM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패널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위원 추천, 그다음에 RB 리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문을 저희들이 이제 PM님들께 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재단은 인사회본부뿐만 아니고 연구재단 전체에서 평가위원 풀을 구축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풀 구축은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 그 인문사회본부는 인문학단, 그다음에 사회과학단, 그다음에 문화융복합단 해서 적게는 6,000명, 많게는 22,000명의 평가위원 풀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과제 신청하실 때 평가자를 사전에 그 일부는 평가위원회에서 배제시켜 달라는 배제 심사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관관계 제도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상관관계 적용안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상관관계 때문에 뭐 양날의 칼이라고 저희들이 항상 동면의 양전인데, 너무 배제 상관관계를 적용을 타이트하다 하다 보면은 또 평가위원 풀이 줄고, 또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평가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사전 평가위원 추천 받을 때 개인이나 집단 연구 과제에서 모두 100점 이상의 상관관계가 나오는 연구자는 추천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시스템에다가 상관관계 점수의 그 조건을 집어넣으면은 RB님들이 사전에 평가위원 추천하실 때 추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제 특수 분야의 평가위원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상관관계가 4점이나 뭐 5점 정도의 평가위원들도 추천을 받아서 필요할 때 활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 모니터링당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감사실에서 연구재단 감사실에서 그 내외부 그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 현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평가의 진행의 적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평가위원 구성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점검 내용을 해당 학문단에 통보를 해서 다음 평가 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형 사업 위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평가 모니터링을 운영해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가 절차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PM 제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근 PM님, 그다음에 외부 그 비상근 책임 전문위원님, 그다음에 전문위원님들이 각각 역할들이 각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패널 구성을 저희들이 할 때 1차적으로 실무진들이 그 연구자들께서 지원 분야를 보고 그다음에 선정률에 따라서 예상 선정률 패널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 구성은 일단 최소한 그 각 패널에 1개 이상의 과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패널 구성을 1차적으로 합니다. 선정률이 만약에 이제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유사 분야 그 항목 유사 분야 그 지원 분야까지 패널을 크게 묶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평가위원 구성할 때 했을 때 그 전문 분야가 좀 생소한 분야에 들어가는 평가위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그 해당 패널 내 과제의 분야에 전문가들이 반드시 2명 이상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책임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시고 조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패널 구성이 완료가 되면은 그 패널 내에서 그 추천 전문위원을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분야 전문위원께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3개 군으로 나눠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나다 군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그렇게 구성을 하고 나서 평가자 섭외 우선순위를 학문단장 또는 본부장께서 지정을 해주시면은 그 순서에 따라서 평가위원 섭외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섭외가 완료되면은 평가가 실시가 되겠고요. 평가 결과를 사업팀에 넘기면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외에 이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연구자들께 사전 이의제기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은 다시 그 이의제기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재평가를 실시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PM 리뷰를 말씀을 어느 분이 언급을 하셨는데 개별 평가, 그러니까 각 토론이 아닌 각 심사자가 개별적으로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평가인들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25점 이상이 나면은 해당 그 분야의 전문위원께 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검토 해서 조정 점수와 조정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종합 평가에 올려서 종합 평가에서 최종 확정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평가 결과를 확정짓는데요. 보통 이제 3명의 평가위원이 이제 그 평가를 했을 때 그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평가위원을 좀 늘려서 한 패널에 5명씩 이렇게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가운데 점수 산술 평균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확정짓는 그런 시범적으로 운영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RB 검토가 생략되는 그런 경우인데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렇게 해보기에는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요즘 뭐 보통 이제 편차가 많이 나면은 최고 최저를 빼고 산술 평균을 내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평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의 신청 처리 절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이의 신청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사전 그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평가 과정에서 평가인들이 결정적인 그 오류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평가가 잘못됐을 때 또는 행정적으로 뭔가 명백한 행정 오류가 있을 때 이럴 때 이의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께 알리님들께 그 이의 신청 사유를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 이의 신청이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재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밀 재평가는 기존의 평가위원들을 배제하고 완전 새로운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 재평가 때 다시 이의 신청 사유를 다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이 과제 선정 여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패널 내에서 기존의 선정권에 들어가 있는 과제와 비교를 해서 그 과제와 비교했을 때 동등한 계획서의 우수성 또는 그 이상의 우수성으로 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평가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사유는 타당하지만은 선정권에 들어가 있는 과제와 비교해봤을 때 그 이상의 과제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신청 과제에 대해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가 지원 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 패널 내에 그 여러 개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이제 이 신청이 받아진다 하더라도 패널 내에서 이제 그 선정권에 들어있는 과제하고 비교했을 때 우수성 여부를 다시 한번 보게 돼서 이 신청에 대한 처리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평가 관련해서는 뭐 늘 항상 그 평가 나중에 결과가 난 다음에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평가에 대한 안내 사항이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평가 사항이다 보니 이후에도 궁금한 사안이 많으실 겁니다. 추후에 이제 개별적으로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응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고 질문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뵙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울 거고요. 저희도 이게 화상으로 여러분들을 뵙다 보니까 많이 죄송스럽고 아쉽습니다. 연구재단은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연구자 여러분들께 적기의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긴 시간 설명에 참석해 주신 연구자 및 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일기가 좀 안 좋습니다. 퇴근하실 때 조심들 하시고요. 이것으로 2021년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